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도 뵙고 또 뵈서 저는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학술의사인 김남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해겔 쪽으로 발표를 해보지 않겠냐고 의뢰를 하셔서 의뢰를 받아서 한 거고, 이건 의미방어전입니다. 제가 그 한국연구자에서 5년짜리 학술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이 주제고, 두 번은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년차 연구가 끝나서 2년의 연구는 주로 이제 그로테스크 개념의 토대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대로부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맹아의 형태로 잠재하고 있던 그로테스크 개념을 좀 끄집어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는 자리고요. 여기 우리 고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대철학이나 고전어학 하신 선생님들의 이제 질타를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주책 없이 너무 길게 했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으면 제가 이 시간을 다 채울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라오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냥 제가 떠드는 걸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그로테스크 개념을 하게 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원민 선생님께서도 숭고 관념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뭐 제 논문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숭고에 관한 논문들을 주로 많이 썼고, 숭고에 관한 책도 번역을 했고, 숭고 개념이 저의 이제 어쨌든 미학적인 고찰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가지를 뻗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로테스크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숭고와 그로테스크라는 두 주제를 가고 있었는데, 이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이 숭고에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희극성에도 연결이 되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보들레리의 웃음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데서 보면 이 그로테스크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희극성, 그것도 절대적 희극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헌학적으로 완벽하게 내재적 해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게서 그로테스크 개념이 생성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마 문매를 더 많이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억누르지 못한 어떤 계기들이 그 이후에, 특히 근대 이후에 그로테스크 개념이 발생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됐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제 그로테스크 개념이 근대에 와서 생긴 거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동굴 같은 데서 뭐가 발견되는지 보니까 나중에 네로 황제가 짓다가 못 지은 궁전, 그래서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 궁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굴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그로토라는 말이 이제 동굴이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그래서 동굴의라는 형용사가 그로테스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벽에 그려져 있던 장식 문양들이 굉장히 기괴했기 때문에 그 장식 문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괴하면서 다른 한편은 좀 우습기도 하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한쪽으로는 숭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로테스크, 그 희극성 이런 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트루비우스와 호라티우스라는 이제 고대의 작가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립한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호라티우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예술가의 창작적인 어떤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쪽에 한 거고, 그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롱기누스의 숭고에 대하여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새로 번역되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주로 숭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제 신구 논쟁을 통해서, 신구라는 건 신파와 부파가 나뉘어서 논쟁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신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훌륭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철학자들도 훌륭하고 호메로스, 소포클레스도 훌륭하지만
오늘날 현대에 지금 그때는 근대였겠죠. 그 오늘날의 작가들도 훌륭하다. 오히려 더 훌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충돌했던 뭐 결론 없이 끝났지만 거기에서 신파는 그로테스크, 구파는 숭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서로 싸웠다. 그래서 구파에게는 그로테스크가 굉장히 이제 깔보는 투의 말이었다면 신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정말 인간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보들레르가 웃음의 본질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상에 가기 전에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서 언제나 그로테스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신파의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78쪽까지 얘기고요. 79쪽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빅토르 위고라는 위대한 문필가가 초창기에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크로멜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예 공연을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연할 정도로 너무 등장인물도 많고 너무 이제 뭐라고 하죠? 무대 장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예 공연을 못하다가 20세기 후반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숭고와 그로테스크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처음으로 얘기된 거는 빅토르 위고의 크로멜 서문부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학자들이 제가 뒤에 한 분의 이제 논문을 달아드렸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위고의 그로테스크 개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김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로테스크 개념을 특히 보들레르나 이제 그런 그 희극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그로테스크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예술 현상에 적용하는 연구만 거의 주로 되고 아주 소수의 이제 그로테스크 개념 연구가 있다가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로테스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서문인데 이제 이렇게 그냥 말로 떼었고요. 이제 80조 미학 개념으로서 그로테스크의 고대적 맹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그로테스크 개념을 말은 안 썼지만 그런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진행했다가 아니고 그걸 들여다보다 보면 그래도 플라톤에게서는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로테스크 개념의 명화가 존재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멀리 찾아가야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해결되지 않은 지점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그로테스크 개념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80쪽 맨 아래부터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해 가면서 볼 텐데요. 비극의 아름다움, 모방의 즐거움 거기부터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화가의 일을 들면서 모방의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우리보다 나은, 열등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방. 그리고 비극과 희극의 차이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자면 비극이 희극과 구분되는 것도 이와 같은 차이를 통해서다. 후자는 우리보다 열등한, 전자는 우리보다 나은 인간들을 모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보다 나은 인물이 겪게 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관객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단순한 아름다움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적어도 버크 이후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숭고의 계기가 내재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시학 전체를 통틀어서 숭고를 뜻하는 휩소스라는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얘기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외에도 숭고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술이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위 롱기누스의 숭고에 대하여 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토든 숭고, 휩소스에 관한 논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극에 관한 이론을 얘기하면서 숭고를 얘기하는 것도 전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모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모방을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보면 끔찍할 것들도 모방된 걸 보면 즐거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냥 보면 끔찍한데 모방된 걸 보면 즐겁냐 이거죠.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비극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나한테 직접 경험되는 일은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은데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러 가느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오랜 영국 이론의 역사에서 Paradox of Tragedy, 비극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제가 파고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잘 시도했고, 그래서 18세기까지는 거의 뭐 종교에서 기독교의 성서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버금가는 권위를 이 예술 이론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아름다움의 계기죠. 아름다움의 계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 많이 썼고요. 하지만 근대인들은 거기서, 근대학자들은 거기서 숭고의 계기를 다시 찾아냈고, 저는 이제 숭고의 계기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그로테스크라는 것으로 넘어간다라는 주장을 할 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82쪽 진지함, 완결성, 그리고 형식적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우선 비극의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걸 읽자면, 진지하고 완결된 행위의 모방이고 일정한 크기를 지니며 서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사시가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모방한다. 연민과 공포 또는 비탄과 전율. 이건 그 해석들이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냥 제가 두 가지를 다 썼고요. 감정을 통해 그와 같은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주목한 것은 진지한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완결된 행위, 완결성을 지닌다는 그런 얘기인데, 진지하다는 건 어쨌든 웃기려고 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심각한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대부분 비극의 경우에는 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아니면 자기의 눈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방랑의 길을 떠나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결성을 지닌다는 말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정말 잘 구성되어진 스토리, 이야기라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지닌다는 건 제가 83쪽 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남긴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크면 하나로 인식 못하고 너무 작으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쾌감을 유발하는데, 적당한 크기면, 그리고 하나로 통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83쪽 인용문 밑에 읽자면, 그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여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줄거리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좋은 연극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름다움과 직접 연결하고 있기에 비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발생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는 형식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은 꼭 비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희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예술작품에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아름다움, 완결성,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허치슨 같은 사람이 요약 정리해서 얘기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술작품, 심지어는 자연사물의 아름다움 또는 인간 행위의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게 제시된다. 왜냐하면 하나로 얘기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가능한 복잡해야 된다. 급정과 발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항상 물음이, 그러면 왜 비극이야? 왜 고통스러워야 되고 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어야 돼? 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에 이제 진지하다는 것과 스푸다이오스라는 말과 완결성은 질린다, 텔레이오스라는 말, 이 두 가지 사이에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하면 많이 덮어두려고 했던 공포와 연민 또는 비탄과 전율이라는 감정 자체를 놓고 얘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런 이제 형식적인 아름다움, 완결성을 가지고 잘 구성된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되고 오늘날 현대예술에서는 사실은 이 형식적 아름다움이 파괴되면서 그냥 순고 그 자체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21세기 현대예술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의 구성 요소를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행동을 통해서 이게 비극적인 결말이 난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추동해내는 것이 8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에 따르자면 비극의 6 구성 요소 중 행동을 추동하는 것은 성격과 사유 혹은 의도다. 심지어 이것들은 행동의 본성적 조건, perfect AI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도가 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 거면 이거는 이제 비극으로 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휴 저 나쁜 놈 이렇게 되지 거기서 뭐 감정이입하고 아 슬프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성격이라는 것이 비극적 결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84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진지함, 비극의 결말과 관계를 맺는 것은 연민과 공포, 비탄과 전율의 감정일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뭔가 그런 감정이 솟아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84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연민과 공포, 비탄과 전율을 통해 라는 표현에서 전치사 디아가 인과 관계를 뜻한다고 해석한다면 비극은 이 감정들을 사용하여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셈이 되는데 이 감정들 자체가 부정적인데 얘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도 뭐 당연히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번역한 휴메에 따르면 그것이 더 지배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편승한다라는 식으로 휴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든 그렇게 않게 설명하든 간에 어쨌든 이 부정적 감정이 왜 그런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쨌든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로테스크라는 것이 발생하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딘가 남아 있어야 돼요. 완전히 해소돼서 숭고한 아름다움의 감정으로 치환되어 버리면 더 이상 고통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이 남지 않게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을 보면 85쪽에 다른 하나의 대안은 이와 같은 감정들이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유발되고 마찬가지의 감정을 통해 해소됨을 통해 카타르시스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리라. 근데 이제 어떻게 같은 감정으로 같은 감정이 해소되냐? 같은 감정이면 더 증폭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유발되는 감정을 내가 느끼고 관객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느끼게 될 감정을 떠올리는데 난 여기서 벗어나 있네? 그러니까 나는 안심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극의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이제 안도감 이론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딱 그렇게 카타르시스 자체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까 안도감 정도가? 라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서 저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내가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쌓이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잘 덮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85쪽 이제 제가 한 줄 띄인 단락 거기 읽어보자면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따르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비극의 정의 소리는 진지함, 연민과 공포, 비탄과 전율의 감정으로 대변되는 숭고의 계기와 완결성, 일정한 크기로 대변되는 아름다움 사이의 대립이
카타르시스 개념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만 봉합되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아름다움의 틀 안에서 숭고의 계기가 억눌려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 와서 터졌다. 프리드리히 실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와서 비극을 얘기할 때 다 숭고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돼서 바뀌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86쪽에 보면 도대체 그러면 이 숭고의 계기가 이렇게 되는데 왜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그로테스크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어쨌든 숭고의 계기로 다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안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단락이 86쪽 이제 또 한줄 띈 단락 거기부터 읽자면 앞서 살펴보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성격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행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가 형식적 아름다움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 행동의 차원은 비극의 결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이 보이는데 말이다. 두 개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 중요한 결론은 계속 그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행위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죽였고 근친상간을 범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의 의도나 성격이라는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하면 누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쭉 그 다음에 얘기고요.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왜 비극적인 결말이 오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88쪽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서에는 인간의 죄악을 얘기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마르티아 그러면 처음에는 화살을 잘못 쏴서 빗나갔다 정도의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가리키는데 하마르티아를 썼기 때문에 신약 성서처럼 아주 그렇게 중대한 어떤 것으로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불행에 빠지는 것은 비극의 주인공이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하마르티아 때문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그게 중대한 잘못, 하마르티아 메갈레라는 중대한 잘못에 의해서. 근데 이 중대함이라는 게 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아름다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고 18세기 초반까지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의 논의를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비극과 관련해서 숭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숭고는 여전히 전통적인 의미의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미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었다. 그게 이제 제가 89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숭고미가 되려면 마지막에는 어쨌든 죄책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내 하마르티아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의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 특히 오레스테스 3부작 같은, 오레스테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굉장히 다 의도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자기 엄마를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것도 신한테 사주를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신들도 결부가 됩니다. 신들이 왜 그런 일을 시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꼭꼭 쌓여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89쪽 한 줄 띈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 맨 아래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 안에는 숭고를 넘어 그로테스크로 나가게 만드는 다른 특징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하마르티아다. 특히 하마르티아 메갈레. 하마르티아 티나에서 어떤 잘못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메갈레. 중대한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해석들을 낳게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버려둔 그 지점이 하마르티아 메갈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넘어가서
근데 그 하마르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휘브리스라는 개념인데, 이 휘브리스는 신화적으로도 어떤 뭐 정령이나 아주 급이 낮은 신 정도로도 얘기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존재감이 큰 신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가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패가망신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히브리스라는 말이 썼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히브리스라는 말을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쓰지 않지만 들어와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을 깔보고 거기에 대해서 막 비웃는 말을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다른 데서는 뭐 그런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제 면박을 주거나 정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 솔론이 법을 만들면서 그런 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휘브리스라는 것이 분명히 비극의 주인공이 그런 부정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제공자다. 그 하마르티아인데, 그 하마르티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휘브리스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 휘브리스라는 것을 그 이후에도 계속 축소시켜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휘브리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덕적인 잘못일 뿐이지 법적이거나 아니면 중대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도 돼라는 식의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91쪽에 제가 그 인용문 다음 단락에서 얘기했던 건, 이 생면부지의 노인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길 안 비켜주고 자기를 미친다고 때려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건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아가멤논이 내가 아르테미스 여신보다 사냥 잘해 라고 했다고 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자기는 자기 부인한테 살해당하게 되고, 뭔가 이게 어렵단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대화편에서 말이 안 돼, 이런 건 가르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그로테스크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여러 겹으로 덮어놨지만 거기에 그로테스크로 가는 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플라톤으로 넘어가자면 몇 분 남았죠? 예, 알겠습니다. 플라톤의 두 가지 향연과 파이드로스라는 두 책에 나온 그로테스크 개념의 맹안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특히 아이러니라는 제가 아이러니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서 플라톤의 아이러니 개념을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이러니라는 거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편을 사실은 굉장히 비웃는 거죠. 희극성의 요소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론이라는 등장인물 유형이 고대 그리스 희극의 한 유형인데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말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만 계속하는 그런 유형을 에이론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에이론에이야, 오늘날 아이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플라톤이 자기의 대화편에서 정말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고 정말 선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방식은 언제나 아이러니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로테스크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게 94쪽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이드로스에서는 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신성한 광기, 테이아 마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테이아 마니아라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분명한 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아이러니도
소피스트들이 굴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변증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뒤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아이러니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광기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생각하자면 다 사슬이 묶였는지 언제 풀어나가요? 그렇게 풀려나간다라는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뭐예요? 내가 미쳐가지고 평소에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힘을 끌어내서 그걸 다 사슬을 부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리를 향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광기가 필요하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의 출발점은 광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파이드로스에서 그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파이드로스에서도 계속 아이러니가 되고 그 아이러니 속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슬쩍슬쩍 비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헷갈리게 하면서 계속 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광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95쪽, 96쪽에 해놨고요. 97쪽에서 쭉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로스로 인한 광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에로스에 관한 얘기는 향연에서도 했죠. 향연에서는 광기라는 얘기가 언뜻 비치는 건 아리스토파네스의 마지막 결론 정도에만 좀 나오고, 실제로 디오티마가 얘기하는 에로스는 처음에는 뭐 육체에 대한,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신적인 이데아에 대한 그런 축으로, 그런 에로스가 돼야 된다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라톤적 에로스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건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7쪽에 보면 그러한 욕망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비이성적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이 욕망이 이끌게 되면 그걸 휴브리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휴브리스와 광기의 연결점을 여기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그에 따르면 에로스는 비이성적 쾌락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욕망이다 라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자기가 또 물어봐요. 파이드로스한테. 내가 신적인 파토스, 테이온 파토스 빠진 것 같냐? 그러니까 계속 이 말노름을 하지만 그 말노름에서 두 가지가 끊임없이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한 소피스트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과정인데요. 그 내용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반박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아이러니가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그런 에로스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런 부정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로스, 정말 우리가 추구에 맞이해야 될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 신적인 광기가 정말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쪽 두 번째 한 줄 띄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에로스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에로스가 신이거나 신적인 무언가라면 나쁜 악한 것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하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소피스트의 연설이든 자기가 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연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에로스를 악한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서도 하마르티아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브리스, 카타르시스, 하마르티아 얘기가 이 파이드로스에서 다 나오는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와 맥락은 다르지만 거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 단락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좋은 것이 광기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 광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광기는 신의 선물이다. 델피의 여사제가 그 대표적인 아폴론 신의 신전에서 신탁을 담당하던 여사제는 산발이 의자죠. 산발이 의자에 앉아서 뭔가 이제 흡입했겠죠. 지금 보면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흡입하다가 어느 순간에 뿅 가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신적인 관계에 들렸다. 엔테이오스, 신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되면서 그것이 그 아폴론의 신탁이 그리스에 많은 유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신의 자로 사로잡혀서 하는 예언, 만티케 엔테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티케라는 말이 이제 예언한다는 뜻인데 원래는 n이 없었는데 나중에 타워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니케였어. 미친 짓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신에게서 온 광기가 인간적 기원을 갖는 소프로스인의 어떤 지혜, 실천적 지혜보다 더 우월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우월함이 그냥 그 우월함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인간의 영혼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데 한쪽은 그래서 소프로스인해가 이끄는 이성적인 말이라면 다른 한쪽은 이제 막 미쳐 날뛰는 말인데 이 두 가지를 잘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인간은 언제나 이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 뭐 우리가 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로테스크의 근원이다. 제가 아까 그냥 말로만 떼었지만 그 신구 논쟁에서 신파의 대변자 중 한 사람이 인간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그로테스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100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읽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인간의 영혼은 날개를 잃게 되는 것일까? 날개를 잃어서 이제 아예 떨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인간 영혼의 마차를 끄는 말 중 하나가 나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마차를 천상으로 날려 올리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아래에 머물며 서로 짓밟고 충돌하기도 하다가 충돌이 아니라 충돌인데 제가 잘못 쳤네요. 그 와중에 날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한쪽은 고상하고 끊임없이 저 이데아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게 그로테스크의 본질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너무 빨리 읽었네. 몇 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딱 됐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요. 개념이 일단 좀 축소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약간 시간을 역행하는, 시대가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 개념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근거해서 휘브리스라는 개념을 타자에 대한 경멸로 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아까 플라톤 얘기하시면서 광기에 빠진 그런 상태에서 또 휘브리스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휘브리스의 이제 사례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히라빈들은 항상 세 가지 층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있고 그 위로는 신들이 있고 인간 밑으로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이어들이 있으면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건 전부 다 휘브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그 금기를 깨는 거를 휘브리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게 개념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시도를 우리가 휘브리스라고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이나 경멸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한 독서를 방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금도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그 히라빈들에게 이제 불문율로 있었던 테미스 같은 것을 가정을 하면 됩니다. 제우스에게 내려온 모든 불문율이 되겠죠. 그리고 그 테미스 앞에서는 인간은 그 아이도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수치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거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고전문헌학계에서 방대하게 축적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축소된 개념의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논의에서 김동훈 선생님께서 아름다움이란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을 아름다움에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름다움은 아마 히라보 토 칼론을 번역하신 걸 텐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어의 의미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하는 그 궁극의 형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조음의 이데아 있죠. 그 조음이 바로 토 칼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토 칼론 조음으로부터 모든 탁월함들이 전부 다 연역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특히 플라톤은 그렇게 믿었었죠. 그렇게 믿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음의 끝판왕이에요. 토 칼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발표에서는 이것이 그냥 뷰티로만 너무 이렇게 한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식적인 아니면 그 표면상의 유미주의만 본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념이 조금 많이 필요 이상으로 축소됐다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나크로니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보지 않은 것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시학에서 연민과 공포를 또 비탄과 전율을 통해라는 게 표현을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 발표자 선생님께서 여기 발표문에 쓰신 걸로는 그 감정들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긍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나오는 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안에서 그런 긍정 부정의 판단이 성립할 수 있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는 연민과 공포 그런 감정들이 중용에 따라서 적절한 문맥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세로 적절한 대상에게 표출되지 못하는 것이 악덕이지 그 감정들 자체를 악덕이라고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에게서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될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아나크로니즘인데요. 김동훈 선생님께서 오이디푸스 왕의 예를 들면서 라이오스 왕 일행을 그 삼거리에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오이디푸스의 휘브리스 그리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중죄라고 읽으시는데요. 당시 히라빈들도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은 결과와 무관하게 원인을 먼저 제공한 사람을 탓하는 게 그 시대의 불문율이었고요. 또 공격을 받으면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소포클레스의 작품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우리가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마차가 다니는 삼거리에서 그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제 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코린토스에서 자라난 오이디푸스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혹을 품고 델포이로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제 부모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신탁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끔찍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못 머물죠.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하고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코린토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길은 테바이 방향으로 난 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새 길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외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길을 비키라고 밀치는 거는 인간의 세상에서 너는 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내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길을 비키라는 말을 그냥 깜빡이를 켤 테니까 잠깐 양보해라 정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맥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또 이런 이제 니오베와 아가멤논의 행위에 비해서 그 처벌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인간의 판결이 아니라 신들의 보복이에요. 프토노스테온이라고 합니다. 히라버로는 신들의 질시라고 하는데 이 고대 히랍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경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대 히랍의 신들은 나무 한 그루 탓에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영역을 넘보는 인간들을 언제라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고대 히랍 문학에 나타난 신들에 대한 우리 고전문헌학계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호메로스 서사시의 신들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들은 숭고함과 저열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진지함과 경박함, 또 엄청난 힘과 오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병행해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한 존재들에게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건 사실은 모순왕들의 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괴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괴리에서 생기는 부조리함을 이 신들은 가볍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 신들의 특성을 두고 제 이제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칼 라인하르트라는 고전학자는 에어하버는 운 에언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로 한자면 이제 숭고한 경박함 정도 되겠죠.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이 만약 숭고와 희극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거라면은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그로테스크의 맹아 수준이 아니라 그로테스크가 아니라 바로 그로테스크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히랍인들이 다른 존재들에게가 아니라 신들에게 이런 그로테스크의 속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그로테스크함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신들의 속성이 인간들의 투쟁을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비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을 거고요. 또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순왕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떤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조음을 토칼론이라는 걸 반드시 단일화시켰어야 될 플라톤의 과제도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국가 같은 데서 검열도 하고 신들에게서는 어떤 악도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조음을 단일화를 해놓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신들에게도 또 그리고 그 신들의 지도를 받는 인간들에게도 어떤 프린시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고대 히랍인들에게는 그로테스크란 어떤 터미놀로지만 없었을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실질에 해당되는 사유는 이미 숙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히랍인들의 그로테스크 개념을 맹아로 보시지 말고 이미 처음부터 본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 논평 마치겠습니다.